뉴스를 깊이 있게, 세상을 현명하게. 김준일의 뉴스 공감. 이게 너무 오랫동안 닫혀 있어서 벽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문이야. 안녕하십니까. CPBC 가톨릭 평화방송이 만드는 오디오 매거진 김준일의 뉴스공감 에디터 김준일입니다. 오늘은 영화 설국열차의 대사로 시작해봤습니다. 종말의 세상을 달리는 열차, 그래서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출입문. 그 문을 보며 주인공은 벽이 아닌 문이라는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주 이런 일을 겪곤 합니다. 나라는 사람의 한계를 스스로 만들고 쉽게 규정짓고 모든 것이 타고난 것이라는 듯 새로운 것에 스스로 문을 닫고 벽을 만들어버립니다. 심지어 취향에서조차 말입니다. 하지만 벽이라 생각했던 문을 열 용기만 있다면 새로운 세상을 마주하는 기쁨과 희열을 느낄 수 있습니다. 1인치 정도 되는 자막의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이 말처럼 말입니다. 10월 8일 수요일 김준일의 뉴스공감 추석 특집 채우다. 오늘은 즐거움을 채우다 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취향의 문을 열어줄 영화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는 구독 서비스와 콘텐츠 산업, 구독 경제 이야기를 통해 더 현명한 구독의 방법론까지 채워드리려 합니다. 그럼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평일 오후 6시 3분엔 김준일의 뉴스공감. 추석 연휴 막바지에 다다른 지금 오늘은 즐거움을 가득 채워줄 라이나 평론가님과 함께 영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평론가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난 게 있습니다. 네. 영화 제작한다고 예전에. 네네. 지금 그 영화 제작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뭐 많이 만들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편집을 한 번 더 하는 바람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아마 올해 안에는 개봉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 맞춰서 개봉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예. 아직은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이미 추석 연휴가 다 끝나고 있어요, 이미. 네, 그래서 어쨌든. 추석 지나고 나서 한 11월쯤에 한번 소식을 전하러 또 오지 않을까 생각을 그렇군요. 합니다. 예, 영화 개봉할 즈음에 어쨌든 꼭 한번 모시기로 하고. 네. 장르가 어떤 건지만 간단히 얘기해 주시죠. 장르는 범죄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범죄, 스릴러.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영화 오늘 소개해 주시러 왔는데, 네. 사실 영화 하면은 옛날에는 극장 가서 보는 게 당연했는데 요즘은 극장에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영화관 산업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 영화관을 찾는 분들도 많이 적어지고 있어서 예. 이게 잘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되게 힘들죠. 영화들이 많이 힘들고 단순히 영화관을 찾지 않아서 영화관들이 문을 닫거나 이런 부분의 문제도 있지만 이 제작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예. 예전에는 어지간한 영화면은 투자를 받기가 꽤 수월했는데 요즘은 영화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를 좀 꺼려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제작이 되고 많이 나와야 사람들이 보러 갈 것도 많은 건데 예. 보러 갈 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이제 그 과정에서 극장 산업이 좀 어려워진 것도 있고, 네. 그리고 OTT 서비스가 워낙 대중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성비를 생각해서 극장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해서 안 가는 이유도 있고, 또 이게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뭐 좋은 작품이 또 개봉이 안 되니까 볼만한 영화가 없다고 또 안 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다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정말로 이제는 한국 영화가 볼만한 게 많지 않다. 예, 마동석 유니버스도 요즘 잘 신통치 않더라.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마동석 유니버스도 신통치 않고 이게 가격이 비싼 게 좀 전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뭐 오르는 게 코로나 이전에는 10,000원, 11,000원이었던 게 이후에는 15,000원, 16,000원 이렇게 오르니까 예. 2년이란 시간 동안 영화관에 잠깐 안 가고 있었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관을 찾기가 좀 어려워지고 그리고 15,000원, 6,000원의 비용이면은 OTT를 한 달 결제할 수 있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결제할 수 있는 비용을 영화 하나 보는데 쓴다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상업 영화들 정말 15,000원, 6,000원을 두고 볼 만한 영화들도 있거든요. 아바타 같은 거 나오면 또 많이 가서 보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영화관에 가서 봐야 되는 작품이니까. 예. 그런 작품들하고 저예산 독립 영화는 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독립 영화, 제가 독립 영화를 만들어서가 아니라 예. 독립 영화에 대해서는 티켓 가격을 좀 다르게 조정하는 식의 어떤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저도 좀 그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불 의사가 다르고 스케일이 다른데 다 극장의 사정에 맞춰서 똑같은 가격을 받아야 되는가 그런 거에 의문이 좀 있어요. 예. 그렇죠. 1,000억이 들어간 영화하고 한 2억 3억으로 만든 영화가 같은 가격을 받는다는 거는 좀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이상한 일이죠. 예, 가격을 조금 낮춰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드는 것도 극장은 일단은 습관이기 때문에 극장은 오는 것도 습관이잖아요. 사실 이게 습관이 끊기면은 그냥 계속 안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다른 경제 방송 같은 데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예. 저는 항상 영화인들하고만 얘기하고 영화평론가들하고만 얘기하다 보니까 놀랐던 것이 그분들이 이제 방송 나가지 않을 때 대화 나누는 걸 들어보면 영화관 안 간 지 나 몇 년 된 것 같아. 영화관 한 2, 3년 안 간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현실이구나. 우리처럼 매주 무슨 영화 나오는지 다 꿰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분들은 영화관에 아예 안 가는구나. 맞아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에서 펀딩도 만들어가지고 극장 영화 한 편 보면은 뭐 돈도 지원해주고 그랬는데 어쨌든 영화계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밸런스 패치의 왕 우리 라이너 평론가께서 영화관에서 볼 영화 2편 그리고 OTT에서 즐기면 좋을 2편 이렇게 4편을 가져오셨네요. 네, 그렇죠. 영화관에도 가시고 이제 OTT로도 집에서도 편안하게도 보시고 이런 어떤 정무적 감각을 발휘해서 네. 가지고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화관에서 봐야 될 거. 저는 예지력 상승인데 맞췄어요. 네. 예,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 그렇죠. 뭐 단연 화제작이기도 하고 또 잘 만들었다라는 또 평가도 있고 또 박찬욱이라면 우리가 봐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잖아요. 네. 예. 그렇죠. 이 박찬욱 감독의 오랜만의 영화이기 때문에 이걸 추천해야 되고 그리고 또 추석 영화들 중에서 저는 어쨌든 어쩔 수가 없다가 제일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보러 가시는 걸 추천드린다. 라는 거고 대신 이제 대중분들 이제 예. 관객들의 반응이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어서 이 부분은 대단히 흥미롭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재밌다. 예. 정말 박찬욱의 작품 중에서도 상위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정말 재미없다, 지루하다. 재미없는 걸 왜 재미없다고 말 못하냐. 박찬욱이라고 그러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죠. 이러니까 더 보고 싶은데 사실 저는 이제 추석 연휴 전에 이 영화를 개인적으로 가서 봤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반응이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러닝 타임이 2시간 20분 정도 되니까 좀 길기는 해요. 네. 근데 이게 약간 그런 SF 영화나 막 이렇게 스펙타클한 영화면은 물론 이것도 이제 스릴러 영화고 약간 그러니까 그런 요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막 시각적으로 막 이렇게 즐거운 영화면은 화려한 영화면은 덜 지루할 것 같은데 약간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저도 보면서 약간 느꼈어요. 근데 진짜 웰메이드고 메시지도 잘 담겨 있고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한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이게 왜 잘 만들었다고 또 극찬이 나오는지도 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잘 만든 영화이면은 저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관객분들이 보시기에 이 박찬욱 감독의 작품은 좀 공부를 하고 봐야 된다라는 그런 시각. 내가 영화 보는데 공부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두 번째로는 박찬욱 감독의 작품은 너무너무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의 이 외면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근원적인 감성은 B급 감성이에요. B급 감성의 뒤틀림이 있기 때문에 이 좀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영화인 것만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박찬욱 감독의 작품들을 보면 그 박찬욱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박찬욱 감독이 1000만 영화가 한 2-3개쯤 있을 것 같은데 네. 박찬욱 감독의 최고 히트한 작품은 공동경비구역 JSA입니다. 2000년에 나온. 예.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작품이고 그게 580만 정도인데
그게 제일 많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아가씨. 아가씨는 한 480만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유명한 알고 있는 올드보이라든지, 네, 뭐 복수는 나의 것, 그렇죠. 그리고 저기 누구 나온 거죠? 저기 그 복수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났네요. 최민식 씨가 나온 그 범인으로 나온 금자씨. 친절한 금자씨. 예, 친절한 금자씨. 이런 네. 것도 다 거기에 못 미치는 거예요? 네, 500만에도 못 미쳤습니다. 모든 작품들이요. 예.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님은 그렇게 막 엄청 흥행을 한 적은 없다. 그거를 생각해 보면 그만큼 박찬욱 감독의 작품이 좀 다가가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죠. 네, 줄거리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줄거리는요. 일단 이병헌 씨가 맡은 역할이 만수라는 캐릭터인데 이 만수는 제지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지 공장, 종이를 만드는. 그래서 태양제지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영화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엄청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도 잘하고 관리직으로, 그리고 큰 집, 어렸을 때 갖고 싶었던, 어렸을 때 살던 단독주택을 크게 샀고요. 아름다운 아내가 있고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이 있고 그리고 강아지도 둘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바베큐를 해 먹으면서 나는 모든 걸 다 이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모두 이루었다고 말하는 순간에 바로 해고를 당하게 되죠. 예. 해고를 당한 이유는 제지업계에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 때문입니다. AI의 등장과 자동화 때문에 이제 사람이 점점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계 기업으로 넘어가면서 해고가 진행이 됐고, 거기에 이제 이병헌 씨가 해고를 당하게 되는 거죠. 해고를 당하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이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에, 재취업이 너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만수는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 태양제지가 넘어가고 나서 문제지라는 곳이 있는데 예. 거기에 있는 최선출이라는 사람, 박희준 씨가 연기를 했는데 그 사람의 자리가 자기 자리 같은 거예요. 내가 거기 있으면 딱이고 내가 저기 있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저 사람을 죽이면, 지금 최선출이라는 사람을 죽이면 저 사람이 있는 저 자리가 내 자리가 되지 않을까? 사람이 비면은 이제 사람을 다시 뽑을 테니까요. 예. 그래서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순간 여기까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죽이면 자리가 빌 거고 다시 죄취업 자리가 나올 텐데 내가 다 이길 수 있나? 내가 경쟁자들을 모두 이길 수 있을까? 나보다 뛰어난 경쟁자는 이 제지업계에 몇 명이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저 친구를 죽일 게 아니라 먼저 경쟁자가 누군지부터 알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나은 경쟁자가 있다면 모두 제거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지금 자리에 있는 그를 제거해서 내가 그 자리에 가겠다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상을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걸 실현하는 이야기, 그게 바로 어쩔 수가 없답니다. 그렇군요. 이게 다만 15세 관람가를 받았는데 피칠갑이 아니에요. 그 박찬욱 감독의 특유의 그렇죠. 피가 많이 나오고 막 잔인하고 이런 장면이 다 없어졌지만 어쨌든 실제 주인공이 살인을 하는 내용이고, 이게 원래 원작이 미국의 소설인데 X라는 소설이잖아요. 네, X.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해고, 그리고 중의적으로 도끼질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작 소설하고 박찬욱 감독의 영화는 좀 많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는데 어쨌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고를 다루는 작품이고 또 살인을 다루는 작품, 요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이 생각할 거리를 준다라는 거는 이 영화의 맥락하고도 좀 닿아 있는데, 어쩔 수가 없다라고 주인공이 되뇌이면서 살인을 하는데 네.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것인가? 이게 좀 근본적인 본질적인 질문 같아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지 않거든요. 사실 이거는 반어법이죠. 그러니까 반어법이고 어쩔 수가 없다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다른 선택지들을 없애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죽이지 않아도 되는데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만수에게 여러 번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없애버리면서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것도 좀 이해가 되는 게 그 제지업계에 재취업하는 것을 왜 그렇게 집착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이 여기에 나오는 제지업계 사람들이 모두 제지업을 통해서 자아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직업을 가지면서 나는 이 종이를 만드는 사람이고 이 종이가 대단히 훌륭한 것이고 아름답고 나는 이 종이를 만드는 전문가다. 나는 기술자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은 할 수 없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 전문가나 뭐 대학 교수님이나 아니면 김준일 평론가님처럼 방송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가치는 이 방송을 할 때 빛이 나는 것이지 다른 일 혹은 뭐 육체노동 이런 걸 할 때는 전혀 필요가 없잖아요. 예. 말을 잘한다고 해봤자 아무 의미 없죠. 오히려 혼날 뿐입니다. 이 김씨 말하지 말고 일이나 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직업인데 근데 알고 보면 당신들이 전문가라고 믿었던 것은 환상이고 당신들의 직업은 다 대체 가능한 것이며 당신들은 그저 상품이었을 뿐이다. 이제는 가치가 없어진 상품이다. 라는 거를 되게 날카롭게 비판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되게 볼만한 아주 좋은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도 사실 벌어지는 일이에요. 회사에서 뭐 55세, 60세까지 다닌 분이 퇴직을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요식업을 창업을 했는데 창업하면 망하고 익숙하지 그렇죠. 않은 일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점점점 생활 수준은 낮아지고. 근데 그런 거를 하기 싫어서 나는 내가 있었던 그 직종에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경쟁자들을 싹 없애야 되고. 이게 뭐 현실에서 실제 살인이 벌어지지는 않겠지만은 실제 있을 법한 내용들이니까 더 공감이 되지 않나 그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재취업이라고 하는 게 정말 어려울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 재취업이라고 하는 거는 20년, 30년 동안 그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 몇 개 안 되는 일자리를 갖고서 무한 경쟁을 펼치는 곳일 테니까 대단히 힘들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노동에서 소외되고 있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 그 이병헌 씨가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는데 그 죽이는 행위 자체는 어떤 해고의 은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자체가 어떤 해고의 과정이다. 그런데 굉장히 자기하고 닮은 부분들을 계속 발견하죠. 한 명 죽일 때마다 그렇죠. 이 부분은 나랑 너무 똑같은데 맞습니다. 너무 공감되는데 이러는데 어쩔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살인을 하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과 닮은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어떤 만수 자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를 투영한 사람, 자신의 현재 선택하지 않은 다른 현재를 선택한 사람, 혹은 내가 너무 되고 싶은 어떤 욕망과 욕망의 대상인 사람, 이 사람들 또 다른 만수들을 스스로 죽이는 과정이라고 봐도 돼요. 이게 왜냐하면 노동자가 노동자를 죽이는 이야기. 그러니까 노동자가 노동자끼리의 어떤 경쟁과 노동자가 노동자를 배제하고 오직 하나 남은 자리를 위해서 달려가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소개 영화가 많아서 요 좀 정리하고 두 번째 영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화는 크리스티안 페촐트 감독의 미러 넘버 3입니다. 이게 이제 원소 3부작. 그래서 운딘의 어파이어 그리고 미러 넘버 3인데 일단 원소 3부작부터 포함해서 어떤 영화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크리스티안 페촐트 감독을 되게 생소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 이분은 이제 트랜짓 같은 영화로 좀 한국에 소개가 됐었고 독일 영화 감독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어떤 독일의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만든 세계 원소 3부작이라고 본인이 이름을 붙였고 이걸 뭐 낭만주의 3부작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운디네 같은 작품은 이제 그 물의 정령이죠. 예. 물의 정령의 전설을 갖고 있는 그 운디네의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야기였고요. 어파이어는 예술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어떤 불꽃에 대한 이야기, 정말로 불이 나요. 그런 이야기고, 그다음 이번 세 번째 미러 넘버 3는 바람을 소재로 한 예. 바람이 가장 중요한 이미지로 나오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바람을 다룬 이유는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형체가 없잖아요. 예. 실체가. 그러니까 내 몸을 스쳐 지나갔는데 실체를 잡으려고 하면 그게 무엇인지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어떤 미묘한 감정과 미묘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바람을 이 주요 이미지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원소를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무슨 판타지 장르나 그런 건 아니고 현대에 있는 일들을 지금 이렇게 그냥 원소를 빗대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영화가. 원소를 빗대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작품은 그러니까 유사 가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유사가족. 유사가족. 우리가 유사가족이라고 하면은 많은 영화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작품들이 이제 보통은 유사가족이 형성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위로와 위안을 얻고 어떤 삶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뭐 이런 작품들이 되게 많은데 크리스티안 페촐트의 이 영화는 유사가족이 실패하는 걸 그린 거죠. 유사가족은 성공할 수 없다. 이거를 좀
고스란히 보여주는 작품이 아닌가. 아, 그래요?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적으로 유사가족을 보여주는 작품들은 상당수는 대한가족으로서의 유사가족도 가능하다, 불가능하지 그렇죠. 않다, 이런 서로의 공통점을 찾으면 잘 지낼 수 있다, 이런 거를 많이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이 작품은 오히려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 그게 좀 뭔가 색다르네요. 대단히 냉소적이죠.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 라우라가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교통사고로 바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베티라고 하는 중년 여성이 라우라라는 20대 젊은 여성을 구해줍니다. 구출해서 병원에도 보내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우라는 베티의 집에서 잠시 머물게 되는데요. 예. 그러면서 안정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베티가 자기한테 너무 잘해주고 엄마처럼 잘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집안에 뭔가 비밀이 있고 또 남편과 아들은 이 라우라라는 존재를 너무 이상하게 바라보고, 그래서 알고 보면 이제 베티에게는 얼마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딸이 있었던 거죠. 아, 일종의 대체제였나요, 그러면? 대체제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보면은 식기세척기가 폭발하는 장면이 있는데, 예. 식기세척기의 부품이 낡아서 새로운 부품으로 바꾸면서 수리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수리를 해서 이게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며칠 있다가 폭발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대체품으로는 상처를 치료할 수 없다. 대체품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되게 냉소적인 이야기면서, 또 동시에 여러 가지 좀 영화를 깊게 보시면 좀 세밀하게 보시면 되게 해석할 만한 것들이 아주 많은 예.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 두 편을 소개시켜 주셨고요. 이번에는 OTT 영화 두 편도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작품들 가져오셨습니까? 네, 이번엔 넷플릭스 작품 두 개를 갖고 왔는데, 하나는 소년의 시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은중과 상연, 둘 다 시리즈입니다. 아, 소년의 시간은 해외 작품이고, 네. 은중과 상연은 요즘 화제작이기도 해. 이거는 국내 작품이고 그렇네요. 네. 일단 소년의 시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약간 불운의, 한국에서는 불운의 작품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에미상을 휩쓸었는데 별로 화제가 한국에서는 못 됐는데 글로벌리하게는 굉장히 이게 화제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왔을 때 3월쯤 공개가 됐는데, 예. 그때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폭삭 속았수다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폭삭의 아리가 되면서 예. 모든 사람들이 그것만 봤기 때문에 소년의 시간이 좀 묻혔습니다. 하지만 글로벌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얻어서 역대 넷플릭스 시청자 수 5위를 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역대 5위면은 우리가 아는 거는 뭐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1위를 차지했다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예. 네, 오징어 게임 시즌 1이 1위고요. 예. 2위가 웬즈데이 시즌 1, 3위가 오징어 게임 시즌 2, 예. 4위가 오징어 게임 시즌 3, 예. 5위가 소년의 시간입니다. 와, 그럼 오징어 게임 빼면은 거의 뭐 1등을 다투고 있다, 이 정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화제작인데. 네, 그렇죠.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아, 요거는 소년의 시간은 이런 내용입니다. 영국의 한 가정집에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쳐요. 정말 새벽부터 들이닥치는데 평범한 가정집입니다. 그래서 딸 아이가 보이자 엎드리라고 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엄마를 전부 다 제압을 해요. 못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엄마 아빠는 평화로운 아무렇지도 않은 집에 갑자기 경찰 특공대가 오니까 당신들 뭔가 실수하는 거다.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찾아간 곳은 2층에 있는 13살 소년 제이미의 방으로 들어가요. 예. 그 제이미의 방으로 들어가는데, 제이미라는 소년은 키도 작고 왜소하고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소년입니다. 그 소년에게 총을 들이대고 너를 살인 혐의로 체포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가족은 난리가 나죠. 예. 어떻게 저런 어린아이가 무슨 살인이라는 말이냐, 어제도 오늘도 그냥 평범한 하루였는데, 그랬는데 경찰들은 그 얘기를 듣지 않고 그 자리에서 연행하려고 합니다. 그 연행하려는 과정에서 제이미는 너무 겁을 먹어서 소변을 보기도 하고요. 바지를 갈아입히고 데리고 와서 이제 경찰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쫙 보여줘요. 경찰서에서 어떤 식으로 처음 조사를 받고 변호사는 어떻게 오고 이런 것들을 쫙 보여주거든요. 결국 이 드라마가 하고 싶은 얘기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우리도 뭐 촉법소년 범죄라든지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예. 청소년들이 어떻게 범죄자까지 될 수가 있는가? 무엇이 청소년들을,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과격한 생각과 과격한 심정을 갖게끔 유도하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고, 또 교육에 대한 이야기고, 사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작품은 보고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아들이 그런 이상한 애일 리가 없다. 항상 집에 잘 들어왔고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지도 않았고 항상 집에 있으니까 너무 얌전하고 모범적인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집에 있는 동안에 그 아이가 노출되고 있었던 거는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판을 치는 온갖 혐오에 관련된 정보들, 누적된 정보들 예. 이것들을 계속 보고 있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왜곡된 가치관을 갖게 됐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작품의 되게 무서운 지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모든 부모들은 다 우리 애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한국 부모뿐만이 아니라 뭐 영국 부모도 미국 부모도 마찬가지네요. 그럼요. 결국 여기서 주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미디어에 어떤 다양한 환경 미디어에 노출이 돼 있고 이거를 너무 확신하거나 방치하면 안 된다. 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많이 나오는 인간 상들에 대한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영국 총리도 이 작품에 대해서 되게 충격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이걸 보고서 그래서 이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상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작품에서는 특히 이제 젠더 문제, 이 젠더 문제와 어떤 여성 혐오 이런 부분을 굉장히 깊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주 생각할 거리가 많고 또 이 작품은 놀랍게도 한화가 전부 다 롱테이크 아주 엄청난 롱테이크를 원테이크로 찍었습니다. 편집 없이 한 카메라로 그러니까 카메라로 쫙 찍은 거예요, 이거. 쫙 찍었어요. 와.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너무 엄청나서 소름이 끼칠 정도로 어떻게 저 많은 동선과 저 많은 거를 한 번에 할 수 있었을까 예.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한 작품이에요. 마치 서커스를 보는 듯한데 그렇게 롱테이크를 하다 보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 관객으로 하여금 그 장소에 있는 것처럼 그 장소에 억지로 떠밀려가서 거기 갇힌 것처럼 답답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이야기에 쭉 몰입하게 되죠.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그렇게 잘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 영화는 꼭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은중과 상연. 요즘 화제작이에요. 네, 화제작이죠. 두 여자 배우 일종의 버디 무비 같이 친한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어떻게 이런 감정이 교류가 되고 시기 질투도 하고 이런 거를 좀 잘 보여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작품은 정말 자본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시나리오가 좋고 감독이 연출을 잘하고 그리고 김고은과 박지영 같은 좋은 배우가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15부작이라서 좀 길다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한 편씩 보다 보면은 정말 이거 생각보다 재밌는데 하면서 끝까지 다 보게 되는 그런 아주 담백하고 재밌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여성들 간의 굉장히 섬세한 감정 예. 그거를 그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서로 질투하기도 하고 서로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그리워하기도 하고 이런 굉장히 복잡한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 복잡한 감정들을 굉장히 복잡하게 섬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그려낸 그런 작품이라서 저는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이게 일종의 응답하라 시리즈의 연장선 같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대략 한 지금 주인공들의 나이가 40살 앞뒤로 요 그렇죠, 전후로 추정이 되는데 옛날 이야기도 좀 초반에 많이 나오고 90년대 얘기도 나오고 이러면서 맞아요. 성장하면서 그 시대의 풍경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시대의 풍경들이 그리고 되게 재밌죠. 90년대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때 막 신도시가 지어지던 그런 시대. 아마 시기로 보면은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때쯤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있었을 법한 일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주인공들의 삶이나 그 시절을 보게 만드는 장면들이 저는 되게 좋았었어요.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저는 보면서 제가 공감을 못할 줄 알았거든요. 아무래도 여성들 이야기다 네. 보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보니까 이거는 나도 공감할 수 있겠다. 남자들에게도 희미하지만 이런 것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남자들이 겪는 이런 감정이나 이런 것보다 이들은 훨씬 더 한 10배 정도 섬세하게 10배 정도로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각자의 감정을 따로따로 느낄 정도로의 섬세함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4편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에 이제 좋은 작품을 보려고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다면
저는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좋은 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영화를 보고 나서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작품들은 전부 다 보고 나면 어떤 특정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들 하나씩 보시고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이 결국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좀 더 발전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이 영화들은 다 볼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들이고 시리즈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라이너 평론가와 함께 추석 영화 얘기 나눴습니다.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장기하의 달이 차오른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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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이 맨 처음 뜨기 시작할 때부터 준비했던 여행길을 매번 달이 차오를 때마다 포기했던 그 다짐을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OTT를 비롯한 대구독 시대, 즐거움과 편리함은 채워졌지만 지갑은 비었습니다. 슬기로운 구독 생활을 위한 이야기, 전호겸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구독경제전략연구센터 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뭐 호칭을 교수님이라고도 불렀고 예전에는 센터장님이라고 부르고 어떤 게 좀 편하신가요? 교수님이 선생님. 알겠습니다. 교수님. 자, 대구독의 시대입니다. 뭐 대구독의 시대는 구독자의 앞에 대자를 붙인 건데 진짜 구독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제가 사실 이제 10년 전에 구독 경제를 혼자서 이제 공부할 때 주변에 이제 넌 요즘에 뭘 연구하니 해서 구독 경제라고 그러면 진짜로 사람들이 9가지 독을 연구하냐고 했어요. 진짜로. 아 진짜요? 아 진짜. 아, 이거 거짓말 지어내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심지어 진짜 그래가지고 예. 제가 이제 법학을 학사 석사 박사를 법학을 했는데 사람들이 제가 이제 구독을 한다니까 그때 예. 당시 구독 경제란 말 자체가 거의 안 쓰고 있었고요. 예, 예.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정말 구독이 하나의 준 조세가 돼가지고 많이 쓰이고 있죠. 근데 예. 사실 이제 구독이 원래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가성비 있게 쓰는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인데 기업들 입장에선 또 정기적으로 수익을 또 얻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기업들이 이거를 약간 악용해서 요즘 모든 걸 다 구독하다 보니까 예. 이제 구독 피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요. 뭐 그래서 인터넷 밈 중에 구독을 만든 자가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너무 구독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구독 안 하면 되지. 근데 또 실생활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이 또 구독이 있다 보면 하다 보면은 또 막 이렇게 늘어나고 그러는데 자, 구독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구독 서비스가 있더라.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에 사실 뭐 집, 자동차, 가전, OTT, AI 최근에 로봇 뭐 그리고 인공위성까지 다 구독하고 있는데요. 인공위성도 구독을 하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하는 게 숨 쉬는 거잖아요. 예. 요즘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소 캔을 구독하는 게 유행이고요. 산소 캔을 정기적으로 집에 배송을 받아요? 그렇죠. 우리 생수 사 먹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냥 생수처럼 이제 공기도 구독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이제 죽으면은 묘지로 보통 가잖아요. 예. 그런데 묘지 구독도 있습니다.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월 3만 원을 내면 예. 전국에 있는 한 사찰 한 4-50개하고 연계해가지고 그 자기가 원하는 사찰에 뭐 예를 부모님이라든지 친지를 모시고 예. 본인이 한 3만 원을 내면 뭐 제사도 해드리고 관리도 해드리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아니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상조 서비스랑 매우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크게 다른 건 뭐냐면요.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매달 돈을 낸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저는 이게 좋은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집이 서울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나중에 친지가 돌아가시면 파주 쪽에 많이 모시잖아요. 예. 근데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부산이나 광주로 이직을 하거나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앱으로 신청을 하면 그 납고를 옮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편리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숨 쉬는 순간부터 죽어서 심지어 죽어서까지도 사후까지도 이제 강제 구독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뭐 해킹도 구독하는 시대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뭔 말이에요? 이거 진짜 사실 너무 저도 황당했는데요. 이 해킹이란 게 사실 생각해보면 서비스형 랜섬웨어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소프트웨어 구독하듯이 예. 다크웹에서 구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그걸 왜 구독하죠? 그러니까 해킹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크웹을 통해 가지고 구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소프트웨어 구독하는 것처럼 예.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실제로 이 소프트웨어 구독하는 것처럼 CS, 그러니까 고객 관리도 해주고요. 이걸 넘어가지고 예를 들어 일부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자와 협상을 할 수 있는 법률 자문도 해주면서 이 탈취한 자료를 봤더니 이런 법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기업에서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런 문제 있을 테니까 이렇게 대응하고 이 정도 금액을 요구해라 하는 법률 서비스와 종합 서비스까지 해준다는 아니 거예요. 제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이를테면은 해킹은 불법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해킹을 구독해가지고 해킹을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거를 그 사람은 실제 그러면 제가 오늘 국가정보원에 해킹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해킹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죠. 그 랜섬웨어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을 거죠. 제공해 주면은 내가 그거를 받아서 내가 직접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 법률적으로 무슨 이슈가 생길 건지 얘기도 해주는 거, 자문도 그렇죠.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합법적인 서비스와 비슷하게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불법 아니에요? 이렇게 불법이죠. 그러니까 이게 구독 서비스라는 게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제 해킹 관련 생성형 AI 도구 같은 경우에 다크웹에서 연간 한 9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한 예. 우리나라 돈으로 한 8, 9만 원 정도 내면 이런 불법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합법 행위와 불법 행위까지 다 지금 구독화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구독 경제의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고 이게 얼마나 빨리 성장하는지 좀 궁금해요. 지금 구독 경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투자은행 UBS 발표에 의하면 연평균 18% 정도 성장해서 올해 1조 5천억 달러. 하나로 따지면 대략 지금 한 2,100조 원이 넘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2,100조 원이 넘는데 이 금액이 얼마나 큰 거냐면 S&P가 전망한 2028년 생성형 AI 시장 규모가 예. 363억 5,810만 달러예요. 이거의 40배가 넘는 거죠. 그리고 구글 메타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대부분 수익을 디지털 광고로 통해 가지고 받고 있거든요. 예. 이거 같은 경우에 인사이더 인텔리전스가 올해 7,851억 달러 정도라고 이 시장 규모를 예측했는데요. 이거보다도 올해 기준으로 2배 큰 거죠. 그러니까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우리가 최고의 요즘 화두라고 하는 생성형 AI 시장보다 40배 이상 크고요. 그리고 디지털 광고 시장보다도 2배나 큰 어떻게 보면 시장 규모로만 따지면 거의 비즈니스의 끝판왕 같은데 우리가 좀 관심이 좀 없는 편이죠. 그렇군요. 와, 이 정도일 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커지는 건 알았어. 워낙 구독 서비스가 많으니까. 근데 우리가 모르는 이렇게 안 보이는 구독까지 하면은 어마어마한 건데 그러면은 옛날에 사실은 이제 구독이라고 하면은 이제 한자잖아요. 이게 서브스크립션 이제 영어로 돼 있는 거고 한자라고 하면은 구독은 신문 구독. 뭐 우유 구독 이제 구독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읽는 거를 전제로 옛날에는 했기 때문에 이 신문 구독이 제 생각이 나는데 그거랑 이렇게 근본적으로 달라져서 이렇게까지 커지게 된 거는 도대체 어떤 배경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생각해 보면 이제 구독 서비스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자의반 타의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가지고 우유다. 이런 예전에는 냉장 시설이 없잖아요. 그 주변에 가게란 게 없다 보니까 신선한 우유를 먹으려면 누군가 정기적으로 배송을 해줘야 됐던 거예요. 예. 신문도 마찬가지로 뭐 옛날에 인터넷이 있거나 라디오가 있거나 TV가 없으니까 활자된 어떤 매체를 정기적으로 받으려면 신문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구독을 한 건데요. 최근에 이젠 그 인터넷이 발전되고 그리고 모바일이 발전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제품과 서비스를 받게 됐기 때문에 지금 구독 경제가 이렇게 활성화된 거고요. 사실 가장 큰 원인은 경제 저성장이죠. 뭐냐면 저는 뭐 AI의 등장, 뭐 여러 가지 구독 경제 등등 여러 가지 사람들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모든 것의 끝에는 경제 저성장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예. 우리나라 경제가 한 7% 정도 성장했어요. 그 10년이 지나면 2배 정도 성장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올해 경쟁 성장률이 지금 0%대라고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일이 오늘보다 좋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사기도 좋고 그리고 투자하기도 좋았어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일이 오늘보다 좋을 거라고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성비가 좋은 구독 경제를 선호하게 된 게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독자 입장에서도 초반에 이게 사람들 입장에서도 많은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나눠서 할부 개념으로 뭔가를 서비스를 쓰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도 정기적으로 이제 돈이 들어오는 안정적인 경제 이제 수입을 창출할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일종의 락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서비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구독을 하는 이 순간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별걸 다 아까 전에 좀 처음에 소개도 해주셨지만 별걸 다 구독으로 함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반발도 좀 심한 것 같아요. 뭐 유명한 엉따 사건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요. 2022년에 BMW가 코리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홈페이지에 올린 건데, 우리가 보통 자동차를 타면 좀만 있으면 겨울이 오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하는 게 시동을 걸고 네. 시트, 열선 시트를 키잖아요. 그렇죠. 이 열선 시트를 약 월 24,000원 구독료를 내라고 한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당연히 차를 사면은 엉따라고 했는데, 엉덩이가 뜨거워지는 이 열선 시트는 장착이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드웨어로 기본적으로 있는 이거를 예. 월 24,000원 아니면 연으로 따지면 23만 원 정도 내고 쓰라고 공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었던 게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공지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워낙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유럽 본사에서 제 생각에 아마 미리 줬겠죠. 근데 우리가 먼저 번역을 해가지고 올린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슈가 돼가지고, 아니 자동차에 기본적으로 있는 열선 시트를 왜 돈을 내라 그러냐 이러면서 예. 난리가 나가지고, 결국에는 한국 지사 측에서 우리가 이거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번역만 먼저 한 거야 이러면서 이제 일단락이 됐는데요. 예. 이게 사실 이런 비슷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포드가 2021년에 어떤 특허를 냈냐면요. 우리 자동차가 보통 몇 천만 원 하잖아요. 예. 물론 이제 돈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에 일시불 살 수 있지만 보통의 경우 할부 또는 렌탈, 최근에 구독으로 쓰고 있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구독료를 못 내거나 할부금을 못 낼 수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할부금을 처음 못 냈다. 그럼 차를 딱 타면 이 더위 때 에어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원격 제어가 가능한 거예요? 그 두 번째 타면 얘가 내비게이션 라디오네로 안 되고, 세 번이 됐다. 이러면 얘가 드디어 안 내는구나 이러고, 이 차가 자율주행 시스템이 있다면 다시 포드사로 돌아가고요. 예를 들어 이 차가 우리 포드사에서 받기 애매하고 차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예. 훼손돼서 문제가 있다면 폐차장으로 가고 경찰에 신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SF 영화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특허를 냈습니다. 실제 그런 특허가 있다고요 지금? 예, 지금 내 가지고 아마 특허가 아직 특허 신청까지만 되고 아마 등록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스마트폰, 지금 쓰고 계신 PC, 노트북, 이렇게 가정까지도 인터넷이 연결이 되고, 그리고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로 제어하는 것들은 모두 다 제조사들이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닫았다, 열었다, 아니면 돈을 구독료를 더 주면은 더 좋게 해줬다가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 구독이라는 게 사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많은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돈을 더 내면 더 쓰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쓰게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 거죠. 게다가 이렇게 기술이 발달을 하니까 구독을 안 하면 뭐 누가 옛날에 신문 구독 배달원이 와가지고 왜 돈 안 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전자 제어로 그냥 이 그렇죠. 서비스를 멈춰버리는. 저는 약간 섬뜩한데, 이게 진짜 SF 영화 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조금 더 SF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가지고 요즘에 가장 큰 게 AI잖아요. 예. 예를 들어 생성형 AI가 이렇게, 보통 AI를 가장 많이 쓰는 게 인생 상담 뭐 이런 건데, 예를 들어가지고 돈을 많이 쓰면 존댓말을 쓰고, 돈을 적게 구독료를 내면은 반말을 쓴다던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AI 로봇이 요즘에 인기 많잖아요. 예. 피지컬 AI로도 부르는데, 로봇을 구독한다 쳤을 때 이 로봇가 처음에 시작할 때 청소만 했는데 구독료를 더 내면은 마사지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더 돈을 내면 더 많은 걸 해주고 더 친절하게 해주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게 지금 현재 구독 시장인 거죠. 그렇군요. 구독깡이라는 신종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어떤 건가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건데요. 지금 보통 우리나라 대기업들을 비롯해서 중소기업 가전들 등 거의 다 지금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구독 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구독깡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보통 카드깡 이런 거 많이 들었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어떤 청년이 한 1,200만 원 정도 급전이 필요해서 불법 예. 사채업자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 사채업자가 우리가 내가 돈 빌려줄게. 그런데 가정구독 가서 너 사인만 해. 이래가지고 가정구독을 한 1,2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요즘에 가전이 비싸거든요. TV 같은 거 대형 TV 같은 거 한 1,000만 원 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비싼 제품들 500에서 1,000세도 왔다 갔다 하니까 한 2개 정도만 해도 1,2천 돼요. 그 2개를 예를 들어 받아가지고 가정구독을 했어요. 그럼 구독료는 싸잖아요. 예. 뭐 보통 5년, 6년 뭐 이런 식으로 나눴으니까. 그러면 그 금액을 내고 그 제품을 불법 사채업자가 자기 사무실로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제품 자체를 뜯지 않은 상태로 파는 거예요. 그럼 완전 새 제품을 파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싸게 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제품은 지금 팔렸잖아요. 그리고 이 이익은 불법 사채업자가 받았잖아요. 예. 그럼 이 구독 서비스를 계약한 사람은 이 청년이잖아요. 그럼 이 청년은 결국에는 계속 돈을 내야 될 거 돈을 아니에요. 내던가 아니면은 본인이 이제 사채하고 무관하게 본인이 이제 그 전자회사, 전기회사에 빚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범죄다 이러면 범죄에 연루됐기 때문에 경찰 조사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실제 사례인 실제 거예요?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신천지에 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 제가 지금 방송이래 가지고 예. 굉장히 지금 약간 순해서 말을 한 건데 심지어 이 한 언론, 그러니까 한 방송사에서 취재한 거에 의하면 한 명의 사채업자가 그런 식으로 100명 이상한테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얼마나 지금 이 전체적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 파악을 하거나 아직까지 조사한 적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한 방송사가 특집으로 기사를 내가지고 그걸 관련돼가지고 내용을 봤는데 예.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구독 깡도 나오고 구독 인플레이션, 구독플레이션 이게 뭐 너무 많은 것들이 구독으로 나온 데다 거기에 지출되는 돈도 있지만은 게다가 요즘 가격이 계속 뛰어요. 이 구독료가. 그렇죠. 그 어느 정도나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이 지출을 하고 있고 이게 이 성장세가 어느 정도인가요? 이 상승세가? 근데 사실 구독이라는 게 이제 보통 언론에서는 인당 한 몇만 원, 아니 10만 원, 20만 원으로 말을 하는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쓰고 있는 통신 그 자체가 구독이거든요. 일정한 금액을 내고 사용하는 건 다 구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제 생각에 4인 가족으로 계산하면 100만 원도 넘을 거다. 왜냐하면 가전도 구독하고 통신까지 합치면은 그렇죠. 예. 제 생각에. 그래서 비공식적으로는 굉장히 클 것이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이제 구독과 같은 경우에 더 큰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 사소하게 보면은 우리가 OTT 많이 쓰시잖아요. 예. OTT가 너무 하나만 보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3-4개씩 보는 분들도 많잖아요. 다들 OTT의 콘텐츠가 다 다르다 보니까. 저도 3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 정도 보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은 이게 좀 싸게 볼 방법이 없나 싶어가지고 인터넷을 보면은 뭐 계정을 같이 공유해 준다든지 뭐 이런 게 꽤 있거든요. 근데 그 사실은 그 OTT 약관상으로는 불법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떠나가지고 오히려 현금으로 이 계정을 공유해주면 더 싸게 해주겠다 해가지고 예. 이런 거를 받아가지고 잠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아까 말한 그런 가정구독 이외에도 일상적으로 우리가 OTT 공유한다고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했는데 현금 내시면 더 싸게 드릴게요 했는데 그래서 1년치를 먼저 냈더니 이거를 받고 나서 이 사이트가 문을 닫거나 아니면 도망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요즘 중고거래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중고거래 같은 경우에 거래할 때 실제 있었던 건데 전기 자전거를 어떤 분이 구매를 이제 중고거래 하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잘 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전기 자전거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자전거 회수해 가겠다고. 예. 그래서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랬더니 이거 저희가 구독한 상품인데 이분이 본인이 잃어버렸다고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고 거래로 해놓고서 예. 그러면은 사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종의 예. 사기인 거죠. 근데 선의의 제3자는 원래는 법적으로 사실 대항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사실 이게 구독이라는 게 점유만 하고 있는 거지 소유권은 회사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반납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전기 자전거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가전, 뭐 명품 가방, 의류, 구독하고 있는 모든 상품과 이들이 사실은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중고거래 시장에서 팔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약간 법적인 약간 조금 어떤 틈새 비슷한 건데 이제 이런 거 관련돼서도 조금 문제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구독 경제뿐만 아니라 중고 거래 시장까지도 지금 약간 이슈가 있거든요.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뭐 이거 말고도 지금 예전에 디지털 격차처럼 구독 격차로 인한 불평등 문제라든지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아, 그래서 벌써요? 교수님을 다음에 한번 모시고 좀 다시 한번 뭐 여러 가지 쟁점들을 얘기해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오늘 구독 경제가 이 정도 사이즈다. 이 정도 많은 것들이 구독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또 구독 경제가 또 긍정적인 면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수익이로운 구독 경제 할 수 있는지 정리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근데 구독 경제가 사실 저렴한 가격으로 가성비 있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구독 경제를 가성비 있게 쓰면 좋은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불필요한 구독을 많이 하세요, 생각 외로. 왜냐하면은 보통 금액이 적다 보니까 한 뭐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잖아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돈 내고 안 쓰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런 거 같은 거 한 6개월에 한 번씩 체크해 가지고 내가 6개월 이상 안 썼으면 앞으로도 안 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인의 어떤 구독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구독 경제가 사실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이 구독 멤버십이라는 걸 만들면 보통 한 2배에서 7배 정도 매출이 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이 적용해가지고 앞으로 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이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또 하나 방안으로도 쓸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생산자 입장에서의 구독 경제가 있을 것 같고 소비자도 있을 것 같고 산업으로서의 구독 경제 있을 것 같은데 다음에 진짜 꼭 한 번 더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호겸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센터장과 함께 구독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일의 뉴스공감 추석 특집 즐거움을 채우다로 전해본 이야기들 어떠셨는지요? 부디 불필요한 것은 비우고 그 자리에 새롭고 의미 있는 즐거움들이 가득 채워졌길 바라봅니다. 라디오로 발행된 김준일의 뉴스공감은 방송이 끝난 후에도 영상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CPBC 라디오를 검색해서 많은 구독,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6시 3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